지난 시간에 아르데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과도기적 건축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대 건축, 근대 디자인사에서 근현대 디자인사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이 있는데, 현대 건축의 초입에 나타나는, 그리고 근대 건축의 후반기에서 볼 수 있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가 이제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넘어가서 보면 디자인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다다이즘이라든가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 근현대 건축에 이제 5대 거장이 있는데, 그 밖에도 여러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대 거장에 대해서 좀 선별을 해서 보면, 월트 그리피우스, 미스 반델로, 그 다음에 르코르부제, 그 다음에 알토,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사람들이 이제 현대 건축, 근현대 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되겠죠. 그 밖에도 이제 그 루이스 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제물 좀 잠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과도기적인 그 건축 양식은 신고전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그 다음에 절충주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고대의 건축 양식의 고전적인 그런 고전 건축 양식이 새롭게 리마인드 되는 그런 건축 양식이 이제 신고전주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주의는 고전과 현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충해서 나타나는, 뭐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요 앞전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던 바로크나 로코코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전주의는 그리스와 로마 양식이 이제 부활되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로마 건축 그리고 그리스 건축 이런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리마인드 되는 그런 건축 양식이 이제 신고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예를 들면 개선, 프랑스의 개선문이라든가 판테온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전주의 양식의 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베르네 구박물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고전적인 그런 오더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밖에 대형 박물관, 이것도 마찬가지.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이 그 기념관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판테논 신전 그런 것을 조금 풍기는 리마인드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낭만주의 양식으로는 이제 국회의사당인데, 이건 이제 영국의 국회의사당이죠. 이건 이제 신고전주의적인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되는데, 돔이라든가 이런 것들 형태들, 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건축 양식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적인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이제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의 화려함도 엿볼 수 있고 첨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주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이브리드된 건축 양식인데 예를 들면 이제 로열 파빌리온이라든가 오페라 극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샤크레 퀘르 대성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건축의 표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절충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신고전주의의 한 그 사례인데 팔라디오풍의 이제 그 고전주의 양식을 나타내는 사진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더가 이렇게 나타나는 리마인드 되는 그런 형태의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건축을 좀 보면 바로크 건축 양식이 쇠퇴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 현대 건축이 발생한 19세기 말 이전까지의 양식적 혼란기에 전개된 과도기적인 건축 양상으로서 신고전주의 건축, 낭만주의 건축, 절충주의 건축 이렇게 세 가지 경향을 나타냅니다. 신고전주의 건축은 그리스와 로마 건축을 이제 리마인드한 그런 건축 양식으로서 배경은 18세기 전반기에는 고대 유적에 대한 발굴과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하여 고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했다. 그리고 독일의 요한 빌켈만은 이제 1764년에 고대 예술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고대 예술사를 이제 저술하고 고대 부흥운동, 그래서 리마인드 되는 것을 이제 이론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징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미는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이라고 믿고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이제 다시 모방하는 그런 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5탄에요. 그리스와 로마 건축 양식의 정확한 복원과 모방에 열중하였으며 특히 주범은 이제 오다되죠. 여러 가지 뭐 이오니아식 오다, 도리아식 오다 이런 게 있었죠. 를 중시했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건축을 로마 건축을 그 규범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이용한 반면 르네상스 건축은이죠. 그다음에 신고전주의 건축은 그리스와 로마 건축을 이제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뭐 블레, 길리 등 신고전주의 건축가들은 이제 고대 건축과 같은 장대한 규모와 순수 기하학적 입방체를 결합한 단순 거대한 건축을 추구했다. 신고전주의 양식이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이 이제 발상이 되고 유럽에 이제 전파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앙피르 양식이라고 해서 프랑스 대혁명 발발 후에 즉위한 나폴레옹 1세 당시 로마 양식을 모방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뭐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서 1789년에 일어나는데 이제 루이 14세부터 이쪽에 걸쳐서 16세에 그 14세부터 16세에 걸친
왕정의 그 사치와 향락,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프랑스 시민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그 왕정 정치에서부터 이제 그 국민이 우선시되는, 국민이 이제 주권을 갖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상지가 되겠죠.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되고, 물론 이제 이때의 이 초기에,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따라서 이제 루이 16세와 이제 앙뚜아네트와 같은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단두대에서 사형이 되고, 이제 국민이 주권이 되는 민주주의가 이제 태동이 되면서 여러 이제 변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게 되죠.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이 나폴레옹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유럽이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영국도 있고, 그죠? 독일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왕권주의, 왕정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시민, 즉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왕권주의의 그 국가들이 프랑스를 침략을 하게 되죠. 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국민이 주권이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프랑스에 압력을 가합니다. 다시 왕권이 다스리는 나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서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전쟁 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게 되죠. 나폴레옹이 나타나면서, 나폴레옹은 이제 보병 출신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대포로 그냥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시민 국가의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다시 자기가 황제가 되죠, 황제.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큰 근본은 왕권을 몰아내고 시민이 주권이 되는 그런 사회를 갖고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초기에는 이 근본을 취지를 잘 살려서 제압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원래 시민이 주권이 돼야 된다는 그걸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섬으로 유배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건축 양식이 새로운 과거의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이 이제 리마인드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문명을 이제 동경하고 숭배한 나폴레옹 1세는 로마 건축을 모방한 장엄하고 웅장한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하여 정치적, 군사적 강대함을 관세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전에 금방 우리가 이제 배경을 얘기한 그것을 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로마의 신전과 개선문을 모방한 기념 건축물을 다수 건립을 했고,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이제 이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봤던 개선문, 네, 그 다음에 있죠, 개선문, 그 다음에 교회당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판테온 모방해서 판테온, 그 다음에 가브리엘의 트리아농성, 블레 이런 건축가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의 제일 원리는 이제 육면체, 구, 원통형, 피라미드 등 순수 기하학적 대칭적 입체에서 발견된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기념관의 계획안으로서 1784년에 블레에 의해서 이제 제시됐고, 그 다음에 뉴듀, 이 사람도 이제 그 신고전주의 건축, 프랑스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블레의 제자죠. 순수 기하학적 입방체 또는 메스가 지니는 극적 효과를 이제 활용했고, 말하는 건축을 이제 주장을 했다. 그다음에 쇼 이상 도시 계획안, 농장 관리인 주택 계획안, 제형 공장, 감독관 집,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범, 열주량, 박공, 엔터프레이처 등을 이용한 그리스 복고 양식이 성행했고, 그 밖에 이제 스모크경 대형 박물관 런던에 마찬가지 그리스 양식을 제안한 영국 신고주의 건축의 대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존 소환경, 잉글랜드 은행, 독일 신고전주의는 베를린 쉰켈과 뮌헨의 크레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독일 신고전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하고 비례의 미와 그 다음에 간결한 벽면의 처리에 의해서 그리스 건축의 미를 재현했다. 다음 19세기 초 유럽의 신고전주의 건축을 선도하며 현대 건축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베를린 고대 미술관, 베를린, 그 다음에 고대 베를린 왕립극장,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독일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니콜라이 교회, 그 다음에 크레체, 바알라 궁전, 그 다음에 랑칸스가 이제 브란데베르크의 문, 그 다음에 길리, 프랑스의 듀르의 영향을 받고 베를린의 국립극장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어서 낭만주의 건축은 이제 중세 고딕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마찬가지로 이제 고전 복권의 신고전주의 건축이 자신들과 시간 거리상에 먼 이국적 양식을 도입하고 건물 외관의 피상적 형태를 추구하는 데서 반발하고 새롭게 나타난 양식이 이제 낭만주의인데, 고대보다는 당시에 시간적으로 가까우며 자기 국가와 민족의 기원으로 삼고 있던 중세의 고딕 양식이 이제 주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나타난 건축 양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거스투스의 푸키는 고딕 건축 실내집을 출판해서 고딕 건축을 이제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낭만주의의 특징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건축에 열중한 반면, 낭만주의 건축은 중세 고딕 건축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 이제 그리스와 로마 고전 건축, 고대 건축은 이제
시간상 여기서 보면 시간상 여기가 이제 고대 건축 중세니까 아무래도 너무 멀죠 시간이 오래된 과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는 그나마 시간상 가깝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낭만주의의 축이 됩니다. 구조와 재료의 정직한 표현이라는 진실성이 반영된 고딕 건축이 양식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기원이 중세에 있는 것을 보고 중세를 낭만주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한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건축은 낭만주의 건축의 발상지로서 유럽에 전파를 했고, 영국의 낭만주의 건축은 후에 19세기 말 현대 건축 운동인 미술 공예 운동을 이제 유발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찰리 베리경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프랑스 낭만주의 건축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활발했으므로 낭만주의 건축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조했다. 아무래도 이제 신고전주의 건축이 이제 주류가 되다 보니까 낭만주의 건축은 좀 소홀했죠. 비올레 르딕 중세 건축의 연구를 통해 고딕 건축의 구조적 합리성과 우수성을 지적을 했다. 모든 건축 형태는 재료와 구조의 논리적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조 합리주의 이론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비올레 르딕의 구조 합리주의 이론은 후에 현대 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한 이 근현대 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피에르뽕 성, 그다음에 독일의 낭만주의 건축은 고딕 양식이야말로 진정한 게르만적 양식이라고 생각되어 쾰른 성당, 울름 성당 등 중세 성당 등을 중시했다. 그리고 예르스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보티브 성당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절충주의 건축이 있습니다. 배경은 그리스 로마 위주의 신고전주의 건축과 고딕 위주의 낭만주의 건축을 통해 과거 건축 양식의 복원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의 이제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근현대 건축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절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되고, 활발하고 광범위한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과거 건축 양식 전반에 관한 지식이 이제 증대되고, 과거 양식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평가로 사라센, 비잔틴, 바로크 건축 양식의 선택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주의 건축 양식이 나타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위주의 신고전주의 건축과 고딕 위주의 낭만주의 건축처럼 일정한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모든 양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절충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과거 양식의 절충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려고 시도했다. 그랬듯이 이제 근현대 건축의 태동이 되는 거죠.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과도기적인 절충주의 건축 양식이 됩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건축가의 주관에 의해서 각종 양식을 선택하거나 종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프랑스 절충주의 건축은 이제 신고전주의 건축이 발달하였으므로 그리스 로마 양식을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건축이 성행했고, 샤를르 가르니, 그다음에 파리 오페라 하우스, 바로크 양식의 르네상스 양식을 혼합한 신바로크 건축 양식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앙리 라스 르스테 파리의 국립
도서관과 성 주누비의 도서관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재료인 철을 구조체로 사용해서 과거 양식을 이제 재현한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절충주의 건축은 찰스 베리경, 리폼 클럽, 또 여행사 클럽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존 나쉬, 그 다음에 존 프란시스 벤틀리,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민스터 사원, 이것은 이제 비잔틴 양식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양식이 이제 절충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되겠고, 존 나쉬의 로얄 파빌리온은 브라이턴 궁이라고도 하여 동양의 샤라센 양식과 고딩 양식이 이제 혼합돼서 절충돼서 나타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절충주의의 기본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을 기본으로 한 신르네상스 양식이 이제 성행했고, 그다음에 건축가로서는 이제 고드프리드 잠퍼, 독일 절충주의의 이제 거장이라고 하고, 국립가극장, 그다음에 브루크 극장, 그다음에 프리드리 폰 가트리너, 이 건축가는 이제 뮌헨에 있는 국립도서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절충주의까지 해서 이제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을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현대 5대 거장, 그리고 근현대 디자인사, 이걸 뭐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일단 한옥의 공포와 바우하우스에 대한 과제물인데, 공포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 전통 목조 건축의 처마 끝에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 머리 같은데 짜맞추어된 나무 부재, 이것들이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공포, 오죽견의 이제 공포, 극락청 공포,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공포의 위치는 기둥과 지붕 사이. 그래서 지붕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붕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기둥의 이 사이에 이제 공포가 있고, 이건 이제 공포의 구성 재료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 나와 있는 살미니, 그다음에 첨찬이, 주두, 소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구조적 기능은 지붕의 하중을 돌이, 보호 등을 통해 전달받아 기둥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처마 길이의 신장이 됩니다. 의장적 기능, 이제 지붕이 건물의 몸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감소하고, 인면상 중요한 시각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건물의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네요. 특징, 포작계 공포. 포작계 공포는 이제 외 진주를 형성한 기둥열 밖에 위치한 외목도리를 받치는 포가 짜인 공포 형식을 말한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림이 같이 있었으면 좋네요. 일단 포작계 공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주심포 형식이죠. 주심포 형식은 기둥머리 위에 포가 짜여진 공포 형식으로 주로 조선 초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고, 주심포 공포가 쓰인 대표적인 건물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문사,
부속사 조사당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주심포의 대표적인 건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조사된 지금 요 레포트 과제물을 제출한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죠. 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사진이 제시가 안 되는데 일단 찾아보죠. 그 다음에 다포 형식. 기둥머리 위에 기둥 사이에 포가 짜여진 공포 형식으로 기둥 위에 있는 포를 주심포, 기둥 사이에 놓인 포를 주간포라고 한다. 다포 형식은 주심포 형식에 비해 화려하고 이공 형식에 비해 격이 높아 권위 있는 건물, 아니면 궁궐, 정전이나 사찰의 법당 이런 데 많이 써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양 형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포 형식의 특수한 이로 하양이라 돌이 바로 밑에 돌이라고 있죠. 돌이 바로 밑에 있는 부재가 석가래처럼 경사를 갖고 처마돌이와 중돌이를 지렛대처럼 받치고 있는 공포 형식이고, 현재 남아있는 하양 형식의 유일한 건물이 완주에 있는 화엄사 극락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 이제 사진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주심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심포. 이제 그 극락전. 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다포. 좀 화려하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하양 형식. 이런 형태. 눈으로 그림도 익혀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공포 종류의 특징 해가지고 2번에서 비포작계 공포 해가지고 포작이 아닌 비포작계 공포는 첨차나 살미로 포를 짜지 않는 공포 형식을 말하고, 주로 이제 추목돌이가 없고 주심돌이만고 석가래를 받는 공포 형식이다. 그 다음에 이공 형식의 공포, 포작계와 비포작계에 관계없이 살미가 새 날개 모양의 이공 형태로 만들어진 공포 형식을 말하는데, 기둥 위에 쇠소보아지를 끼우고 그 위에 주두를 얹어서 만든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포 종류의 특징에서 민돌이 형식, 그 다음에 이공, 초이공. 이공은 이제 두 개죠. 이렇게. 초이공은 이렇게 조사되어 있네요. 남한산사 형궁. 좀 요렇게 바뀐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종무의 망으로 민돌이 형식 좀 잘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919년에서 1933년까지 독일에서 설립한 운영된 학교로 미술과 공예, 사진, 건축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했다. 그래서 월터 그리피우스가 1919년 마이마르에서 설립했다가 25년에 대사로 옮겼고, 바우하우스는 독일어로 건축의 집 그럽니다. 강제로 폐지되고 나중에 다시 운영됐다 이런 거죠. 바우하우스 전개에 대해서 1919년부터 33년까지 시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의 건축 이념과 구성 원리, 협동 작업의 개념으로 조각가, 화가, 건축가 사이에 예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협력과 설계자인 건축가, 시공자, 기술자와의 수평적 협력 체제로서 서로 협력하는 작업이다.
형태의 문제를 거부하고 시각적 순수성의 정확한 재료 및 구조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구성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면적인 생명력의 근원은 그 시대의 구조 기술이며 기술의 참된 실현이 건축의 초월된 의미로 확정될 때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로서 내적 구조의 결정체로서의 작용이 된다. 그 다음에 시대의 정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정확한 이해와 경제성을 통하여 건축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재료 및 모든 부재의 규격과 표준화로 연결되며 공업 생산의 부재는 협동 작업에 의한 현장 조립에서 마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간 개념에 관한 것으로 개별적인 특성과 목표에 의한 한목적성 개념과 시각적인 다양성에 의한 시공간 개념을 이제 들 수 있고, 한목적성은 기능주의적인 그런 공간 구성과 공간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공간의 부피, 크기에 의해서 나타나고, 시공간 개념은 형태의 상호관계과 시점의 다양성에 의해서 표현됐다. 이렇게 좀 조사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건축물에서 월터 그리피우스의 이제 하우스 공장, 데사우 바우하우스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위스반델러의 판스웨어 주택, 마찬가지 위스반델러의 크라운. 그 바우하우스에는 그 밖에도 이런 가구들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된 내용이고, 두 번째 볼까요? 마찬가지 공포하고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하고, 공포란 뭐냐 쭉 써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한 번씩 읽어봤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고, 그 밖의 것들은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의 종류에는 주심포, 답포, 입공포, 하향식 형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주심포, 답포, 입공포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공포를 이용한 건축물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주심포 건축물은 어떤 것들이 있다. 답포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건축물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정리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초기에 자세히 봤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네 또. 그 다음에 공포의 종류와 건축물 조사에서 공포의 종류, 답포 양식, 그래서 이제 이 과제물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답포 양식에서 보면 서울 남대문, 안변 석왕사, 운진전, 황주 삼원석 보강전, 이런 답포 중에 이제 주심포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 입공, 이런 식으로 약공포, 답포 약간 화려하죠. 주심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주심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건 이제 주심포 양식에서 조사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조사. 근데 건축물들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좀 글자가 적어서 근데 다포계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리 성불사 응진정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극락전, 또 주심포계,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설명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파워하우스에 대해서 여기가 없네요. 그 다음 걸 보면 공포의 종류 해가지고 좀 처음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 공포의 종류 및 건축물과 파워하우스, 목차가 되겠고, 공포란 뭐냐? 천막 끝에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데 짜맞추어 된 나무 부재. 공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포에 대해서는 살펴봤기 때문에 처음에 꼭 참고를 하도록 하고, 종류, 주심포에서 주심포에 대한 특징을 써놨습니다. 좀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심포 건축물로서는 이것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다포 쭉 나와있고, 다포에 대해서도 서울 남대문, 서왕성림전, 황주 심원사 보광전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공포의 특징에서 주심포, 다포 양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의 특징, 그 다음에 공포의 건축물에서 공정사, 극락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했네요. 그죠?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의 건축물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화엄사 극락전 하면 전체 화엄사 사진이 있고 요 부분 사진이 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 다음에 파워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확인만 하도록 합니다. 이거 한 장인가요? 여기까지 해서 다 봤죠. 자, 나머지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은 어디까지 우리가 했나요? 업전에 내고까지 했죠.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좀 했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시간이 되면 볼 건데, 일단 요건 과제물로 한번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이즘하고 다다이즘, 그리고 팝아트 할까요? 팝아트 이 정도. 그래서 다다이즘하고 팝아트에 대해서 조사해서 PPT를 만들어서 카페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